삼성이 지금 갤럭시 S25 시리즈가 AI 기능이 좋다는 게 요새 사람들의 인식이 커요. 삼성만의 칩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이 다양성 확보를 하고 레퍼런스도 확보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매출을 일으키는 게 낫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이 가장 큰 허들이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삼성에서 10년 정도 반도체 엔지니어와 인사팀에 있었고요. 바깥에 10년 정도 반도체 관련된 일, 그다음에 이제 IT 산업 관련된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 한국 반도체의 미래 3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떠먹여주는 TV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25 판매 호조로 매출과 이익이 늘었지만 상반기 퀄컴의 매입 비용으로 7.8조 원 지불하며 수익성 개선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체 AP인 엑시노스를 다시 전면 배치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까요? 현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그 갤럭시 Z 시리즈죠. Z 플립 말고 폴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앱등이 분들도 아이폰 유저들도 그러니까 뭐 소위 20대 이하 분들도 갤럭시 써봐야 되나? 라는 분도 있을 정도가 됐고 저도 어저께 뭐 식사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아이폰 3부터 들어왔던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인데 저도 썼었는데요. 삼성 다닐 때 삼성에 썼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든 내부 디스플레이, 센서, 반도체 모든 게 삼성 거였습니다. 껍데기에 소프트웨어만 아이폰이었고 그래서 이제 삼성 반도체에서는 아이폰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기 삼성 수원에 있는 핸드폰 사업부에서는 아이폰을 갖고 못 들어갔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근데 아이폰 1부터 썼던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7을 하겠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하드웨어 강점을 갖고 있었던 삼성의 이번에 Z 폴드 7은 터진 것 같아요. 근데 아시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칩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입니다. 퀄컴 칩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매입 비용이 7.8조 원이라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가지고도 전분기 대비해가지고도 12%가 늘었다는 게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이제 삼성이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다시피 GOS 사태죠. 2022년에 소위 게임 옵티마이제이션 뭐 시스템 해가지고요.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실제 AP 칩이라고 하는 구동할 때 게임이 가장 많이 차지하니까 게임을 돌릴 때 실제로 다른 성능들은 줄여버리는 형태. 그걸로서 벤치마킹 같은 것들을 피해 가려다가 걸렸죠. 그래서 퀄컴에 그때 이제 우리가 4나노로 기억됩니다. 4나노로 기억되는데 그 정도 했을 때 이 상태가 이 실제로 반도체에서는 정말 삼성이 다른 모든 업체들의 그 소위 신뢰성을 모두 낮춰버린 형태. 정말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었었죠. 이제 수직적인 문화의 단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고객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제품 좋으면 다 써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삼성은 그래서 이제 내부 칩들을 할 때 스냅드래곤을 대부분 썼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갤럭시 S25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일반 폰이겠죠. 일반 폰 같은 경우는 현재도 스냅드래곤 쓰고 있는 것이고요. Z 폴드 7에도 스냅드래곤 쓰고 있습니다. 그 퀄컴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플립 7에 이번에 엑시노스 2500을 탑재를 시켰어요.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 개선이라는 것보다는 B2C로서 말하자면 삼성이 잘 된다면 B2B, B2C 잘 되겠죠. 개인 고객이 디바이스 산업으로서 DX 부분이겠죠. DX 부분의 실적 상승을 기대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성공 거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삼성 그 퀄컴 AP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시겠지만 접어진 디스플레이 있죠. 플러스로 디스플레이 자체가 워낙 성능이 좋았고 등등 기술이 아주 뛰어나게 진행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삼성이 돈을 많이 벌려면 내부 칩을 써야 됩니다. 자체 AP 엑시노스를 근데 그렇다면 과연 전면 배치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이번에 3나노 GAFS로 했었던 플립 7이 있죠. 여기서 했던 게 엑시노스 2500입니다. 다음에 나올 S26에 쓰여질 엑시노스 2600 이라고 하는 게 성공 여부가 현재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것들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여부가 삼성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현재는 뭐 삼성이 가장 잘 됐다는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잘 되고 핸드폰 잘 되고 이 두 개 잘 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 다닐 때 기억에 핸드폰 잘 팔릴 때 반도체가 좀 힘들었었고요. 2008년도 치킨 게임도 있었었고요. 잘 될 경우가 특별히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까 핸드폰이 그나마 실적이 좋고 나머지 반도체가 좀 어려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잘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 결국에 이 AP 수주 같은 것들을 내부 칩에 부가가치 있는 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엑시노스 2600 성공의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돼야만이 말하자면 이 엑시노스 2층백을 설계를 시스템에서 사업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가 삼성 파운드리 GA Fit 2나노에서 아무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가능하다면 전면 배치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시노스가 퀄컴 대비 기술 및 성능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에서 그 엑시노스를 쓰지 않고 퀄컴 칩을 썼다는 것은 예전부터 있던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에는 우리가 FE 시리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격을 낮추고 단가를 낮췄던 싼 모델이 저도 이제 많이 패드 같은 거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갤럭시 FE 모델에서는 계속적으로 엑시노스 쪽을 탑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뭐 한국 제품을 썼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제품을 쓴 게 아니라 모델마다 틀렸는데 FE 모델에는 이제 엑시노스를 탑재했던 것들은 여러분께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이 퀄컴이라는 회사를 잡으려고 정말 오랫동안 노력했던 게 엑시노스 시스템의 사업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성공을 하지 못했던 건 맞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잘할 수 있는 못할 수 있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퀄컴이라는 회사는 지금 누구랑 경쟁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애플 칩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두 칩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이폰 iOS 진영은 애플 칩이 담당을 하고 실제로 이 안드로이드 진영이죠.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는 퀄컴이 담당하고 있는 상태가 맞긴 합니다. 물론 삼성 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비율이나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일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바로 여기서 이 삼성이라고 하는 사는 게 나눠볼게요. 보시면 이제 삼성 폰, 말하자면 DX 부분이 삼성 반도체가 있고요, 설계하는 데가 있고요,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보시게 된다면 만약에 삼성이 삼성을 다 써요. 말하자면 삼성 폰을 쓰고 삼성 설계도 엑시노스 쓰고 삼성 파운드리 써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럼 만약에 이번에 울트라 시리즈는 삼성 폰을 쓰는데 여기에 퀄컴이 들어가는데 퀄컴의 설계도가 삼성 파운드리가 아니라 TSMC 쓰고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악재인 거죠. 네. 우리가 이제 1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TSMC 영업이익률이 49.8%예요. 지난 작년도에. 그럼 무슨 얘기냐? 삼성 폰이 왜 7.8조 원 돈을 내고 앉았냐? 그 얘기는 삼성 폰이 있는데 삼성 폰에 퀄컴의 설계, 그 다음에 TSMC 생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핸드폰 값의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이긴 한데 한마디로 여기가 성능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된 상태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는 퀄컴은 삼성폰, 퀄컴 칩 설계, 삼성 파운드리 이렇게 진행했었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매출이 그나마 있던 것이고, 다시금 지금 퀄컴도 열로 들어와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시금. 왜냐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안드로이드 폰 여전히 삼성이 가장 매출이 많기 때문에 퀄컴도 아무리 자기들이 용어리 통뼈여도 삼성 폰을 쓰고 있는데 삼성하고 협력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GS 사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도화선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삼성 폰에 삼성 하이러키, 삼성 얘기를 해가지고 삼성 설계, 엑시노스, 삼성 파운드리냐, 퀄컴의 삼성 파운드리냐, 그 다음에 퀄컴의 TSMC냐, 여기서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다양한 옵션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옵션으로 보자면 무슨 얘기냐, 여기 성능으로 보자면 스냅드래곤 8의 엘리트나 3, 4 같은 걸 만들거든요. 요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삼성은 GA Fit 3나노, 그 다음에 혹은 2나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나노 2나노 거죠. 여기는 퀄컴의 TSMC는 현재 핀핏의 3나노거든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삼성이 수율 개선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3나노 GA Fit이 3나노 핀핏보다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설계 성능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의 성능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삼성 폰 입장에서는 자율 경쟁시켜주는 게 훨씬 더 글로벌리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이 제일 잘하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다시피 삼성이 이 일체화된 소위 모든 걸 다 갖고 있을 때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우리가 청성성할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각 법인들이 각자의 기능들을 소위 얘기해서 잘할 땐 다 맞출 수 있겠지, 못할 때는 갖다 쓰는 형태로서 해서 글로벌리 트러스트, 신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옵셔널 체계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외려 이럴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우리나라 팹리스 회사들과 연결해가지고 더 이런 것에 옵셔널한 걸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갤럭시 S25 시리즈가 아이폰 대비 좋다는 게 여러분 아시기 뭐죠? AI 기능이 좋다는 게 요새 사람들의 가장 인식이 커요. AI라고 하는 LLM 기반의 칩의 코어는 또 다릅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다른 회사들 걸 써가지고 합치겠다. 이런 것들의 IP 같은 것들을 우리가 융곡해가지고 삼성만의 칩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삼성이 현재 시스템을 쓰지 못해 같이 하나 쓰고 이런 것들의 변경을 통해서 이 다양성 확보를 하고 공개했던 레퍼런스도 확보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매출을 일으키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는 과거 발열 때문에 글로벌 공급사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전면 배치할 경우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소비자와 제조사 반응은 달라질까요? 일단 뭐 발열 사태 하고 이제 GOS 사태 특히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발열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에서 배터리 터지는 사태가 있었고 엑시노스 발열 심했던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GOS 사태죠. 2022년에 퀄컴의 4나노 칩 같은 경우가 그렇게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든 대부분의 실제 빅테크 회사들이나 팹리스 회사들이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뢰를 잃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근데 다시금 쌓기는 어려운 것인데요. 특히 그 신뢰가 워낙에 요새는 기술 전문가들이 소위 같은 비즈니스 있지 않아도 IT 전문가들이 많으셔가지고 벤치마킹 돌릴 수밖에 없겠죠. 벤치마킹 돌렸을 때 성능을 봤을 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객들이 실제로 삼성 폰이나 어떤 폰들의 세부 사양을 보고 이게 어느 회사 칩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고 살 정도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은 근본부터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삼성 칩의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의 엑시노스를 이 플립 7부터 진행을 했고 여기서 성능 평가나 매출 평가 같은 걸 충분히 받고 개선해서 엑시노스 2600, 맞아요. S26이겠죠. S26 시리즈에는 한번 경합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이 경합을 제가 봤을 때 거꾸로 외려 고객들을 그때부터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개발 단계나 이 단계부터 실제로 고객들을 참여시켜 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객이라고 하는 게 최종 소비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퀄컴 칩과 엑시노스라고 하는 것들이 성능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개선점인 것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물론 그것들이 이제 쉽진 않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경쟁을 해서 신뢰를 쌓아야만이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같은 경우에 주요 소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제조사들의 변화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소위 선단 노드를 생산할 수 있거나 선단 노드를 설계할 수 있는 회사가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 특히 AI 시대의 디바이스가 어떤 게 될지 여전히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게 LG나 삼성처럼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 B2C 업체가 있다는 건 엄청난 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 안에 들어간 디바이스 이거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 이 인프라용 AI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적화되게 된다면 말하자면 엔비디아 중심으로 하는 것이겠죠. 이게 엣지 디바이스, 소위 손 안에 아니 내 몸 안에 들어가는 형태의 이 새로운 디바이스, 이 엣지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 시기 2027년 정도까지 해서 이 디바이스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있는 설계도를 정말로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삼성폰부터 진행을 해줘야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 디바이스를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출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엑시노스 2600의 성공이 가장 큰 어떤 허들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퀄컴 의존도를 줄인다면 삼성의 부품 조달 비용과 스마트폰 수익성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까요? 삼성이 퀄컴의 의존도를 줄인다. 삼성의 전체 매출을 볼 게 아니라 아주 좁혀야 되겠죠. 삼성의 DX 부문, 말하자면 익스피리언스 부문의 매출, 영업이익률 부분이 어떻게 될까?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퀄컴을 쓰게 되면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따른 매출 비용, 소위 이제 IP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AP 수급 비용이겠죠. 그걸 내야 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팔리면 이익 남으니까요. 박리담 형태겠죠. 쉽게 얘기해서 퀄컴을 쓴다면. 근데 엑시노스 쓰게 된다면 거기에도 말하자면 결국에는 기술력이 결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술력이 높아져야만 엑시노스가 당연히 퀄컴보다 쌉니다. 그 다음에 얘기 드린 대로 단계적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일단은 퀄컴 칩을 쓰더라도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오게 된다면 좀 더 싸겠죠. 네, 삼성 사람들은 이 퀄컴 칩이 TSMC하고 삼성에서 만들어졌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말하자면 설계가 누가 했느냐의 문제가 더 크겠죠. 말하자면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이 삼성 거냐 퀄컴 거냐 이 두 가지겠죠. 왜냐하면 칩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이 파운드리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가장 악순환인 퀄컴의 TSMC라고 하는 것을
퀄컴의 삼성 파운드리를 바꾸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이것을 경합할 수 있게 한다면 삼성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의 삼성 파운드리 요 형태로서 가보는 것을 단계적 전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퀄컴 TSMC일 때는 수익이 최악이겠죠. 매출은 높겠지만. 근데 여기 퀄컴의 삼성 파운드리 온다면 아시겠지만은 삼성 DX분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은 유지될 수 있는데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맨 마지막으로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매출은 삼성 시스템 반도체의 엑시노스의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요것들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매출은 좀 줄더라도 이익률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는 전략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올해 상반기에만 퀄컴의 준 매입비가 7.8조 원으로 지난해 6.2조보다 29% 증가했습니다. 신매입비가 영업이익 7.4조보다 많은 것으로 남는 것보다 준 돈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번 퀄컴 의존 손실을 계기로 삼성은 모바일 AP 전략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재편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삼성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 거대하게 큰 전략을 보자면, 삼성은 테슬라랑 협력해서 파운드리 설계를 같이 하게 이제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일러라는데 테슬라를 받아서 할 텐데, 삼성은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어떤 고객들과도 경쟁 구도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린 홍원 같은 경우가 삼성은 다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물론 맞습니다.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설계 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디바이스 회사가 있고 설계 회사가 생산 회사가 있다고 친다면, 말하자면 엔비디아, TSMC, HBM 만든 하이닉스가 있다고 친다면, 이 회사들이 점점 어느 정도 약간의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 같은 경우 전략은 결국에 테슬라나 애플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지 될까라고 하는 거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모바일 AP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엑시노스라고 하는 게 퀄컴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 성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모바일 AP는 볼 것이 아니라 소위 AI용 엣지 디바이스의 반도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1부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제로 반도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줄 때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FSD죠. 그러니까 소위 여기서 자율주행차를 같은 형태로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아시겠지만 AI용 데이터를 다 모으려는 상태겠죠. 마찬가지로 삼성도 테슬라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당연히 알리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디바이스를 갖고 있다고 하는 엄청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Z 폴드 7 시리즈 보시다시피 하드웨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엣지에서 보일까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디바이스들, 삼성의 수많은 디바이스를 어떻게 칩으로 엮어낼 것인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칩이라고 하는 설계 자체를 삼성향으로서 하나의 소위 그 체계를, 에코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게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애플 실리콘처럼 삼성도 삼성 실리콘 같은 것들의 설계, 그래서 이 모듈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형태까지 발전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어떤 엣지 디바이스의 가장 핵심 코어를 어떻게 우리가 하이라키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충분히 세우는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대기업 구조가 글로벌 경쟁에서 갖는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한계와 장점 두 개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이 국내 대기업들은 그동안 소위 이제 글로벌 경쟁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급하게 성장했던 게 맞습니다. 말하자면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 SK하이닉스 등등이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모두 대기업에 몰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거대한 투자를 통해서 실제 글로벌까지 소위 쫓아가는 형태. 추격자 때까지는 그 대기업 전략이 아주 유효했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까지 성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전자제품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해외에 몇 개 안 돼요. 반도체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만, 이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일본, 그 다음에 미국도 잘 안 돼서 다시금 리쇼링 한 거죠. IRA법 같은 걸 해서 마지막에 중국. 5개 나라 말고는요 반도체 생산이 안 돼요. 전자제품 뭐 다시금 일본이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전자제품은 누가 만들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듭니다.
이 두 개가 다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 이 정도로 어떻게 수직결 성공했을까? 대기업의 영향이 큽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기업 건들지 마라 이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이 글로벌 경쟁 수준까지 왔는데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친다면 대기업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 소위 얘기해서 수직적 위계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타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뭐 대기업 병이라고 하는 거 20세기 후반부터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처럼 뭐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도 웃깁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가장 잘하는 것을 엣지 있는 걸 다듬을 수 있을까? 결국에 질문 주신 것처럼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삼성 반도체로 보자면, 하이닉스로 보자면 메모리라고 하는 걸 잘하는 게 엄청나게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기존에 쓴 사이클, 특히 삼성이 지금 한 2년 정도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협력이 안 됐다는 거죠. 협력이 안 되고 자기가 다 하려고 했던 거. 혹은 기존에 간과했던 기술력 같은 거. 패키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가 HBM 같은 걸로 이제 한번 크게 맞은 것이죠. 이런 형태에서 다시금 복구할 때 어떻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게 철옹성처럼 자기를 가두어서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다. 이 상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철옹성이 누구죠? 여러분, 미국의 바로 아이폰, 애플이 철옹성인데 애플 주가 보셨을 것 같아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적으로 플립 7 접어도 애플보다 얇아요. 예를 들면 애플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AI가 망했어요. 네, AI 뭐 시전한다고 컨퍼런스 했는데 망해버렸죠. AI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돼요. 말하자면 철옹성 애플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글로벌리 설계는 자기가 다 하고 생산은 다 업체를 썼던 애플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뇌라고 하는 것들도 협력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삼성이 지금 가장 잘했던 거에서 어려웠던 것들은 지금 충분히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냐, 글로벌 수준까지는 왔는데 글로벌 1등끼리 했더니 1등끼리 과점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됐다. 여기서 과점하는 회사끼리 어떻게, 한마디로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해먹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면 1등끼리 서로 같이 터놓고 얘기하는 협력의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발 소재 부품 장비 육성과 해외 장비사와의 개방적 협력이 왜 중요한가요? 일단은 반도체를 만들 때요, 뭐 여러분들 삼성 요새 반도체 라인 하나 지을 때 비용이 얼만큼이냐, 30조 원 듭니다. 그래서 이제 P5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삽을 뜨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요. 이미 내년도 투자가 들어간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9월 달에 투자 지평을 내년도 투자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작년도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업 나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투자 결정도 못했었어요. 여기 애매했었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소위 얘기해서 파운드리 매출이 좀 약간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등등 때문에 투자가 될 텐데, 맞으면 30조 원이라는 큰 거대한 라인 하나를 지을 때 보통 20조 원 정도가 소재 부품 장비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20조 원 중에서 80% 정도나 75% 정도, 그러니까 보통 장비의 80%, 그다음에 소재의 70% 정도는 수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지금 개방적 협력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반도체 품질의 수부장이 절대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제 이 협력을 왜 해야 되냐, 결국엔 삼성은, 특히 삼성이 그동안 어떻게 했냐, 소재 부품 장비도 우리가 다 잘할 거야 해가지고요. 물론 그렇게 삼성이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회사, 예를 들면 DN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이 지분도 꽤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뭐 이걸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삼성이 지분이 있는 소재 회사도 몇 개 있습니다. 뭐 SK 같은 경우는 SK 머티리얼스 계열사로 해가지고 아예 사버렸죠. SK는 소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합병을 많이 해서 성을 많이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비 쪽이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무엇이냐, 소위 이제 우리가 세메스라고 하는 게 삼성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기존의 장비사들과 소송전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장비사들 같은 경우도 삼성의 체계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 협력을 어떻게 했냐, 단가를 낮추는 수단으로서 혹은 해외 회사하고 가격 협상했을 때 도구를 쓰려고 쓸 때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좋은 거 뭐냐, 바로 이 장비들이 반도체 공정이 한 900번 진행했을 때 한 10%, 15% 정도 된다면 여기서 사고가 날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둘 다 잘못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이 그 정도로 삼성 반도체가 설비나 장비에 대한 품질 관리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고가 안 나게 막았었어야겠죠. 말하자면 그 기획을 중심으로 장비사를 하고 협력해서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삼성이 지금 장비 자체에 대해서 기술력이 아주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품질이 좀 상당히 열의가 될 수밖에 없는 국내 소부장, 특히 장비사 같은 경우는
품질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 협력이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현재 반도체를 잘 팔아야 되는 거죠. 잘 팔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탑5 장비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텔, ASM, KLA 이 회사들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격을 깎으려고 해도 만약 100억짜리 장비를 80억 주고 샀어요? 20억을 깎았어요? 근데 중요한 옵션을 빼버리고 샀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가 그 옵션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것을 30억에 주고 사버리면 훨씬 더 비싸게 팔겠죠. 이미 라인에 사고가 터져 있고. 이런 형태의 소위 눈속임도 가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TSMC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ASML이 어려울 때 장비 개발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ASML 장비에 EUV가 나오기 전에도 장비 기존의 ARF라고 하는 불화 아르곤 장비의 이머전, 소위 불화 아르곤 액침이라는 기술까지 같이 개발할 정도로 도움을 주셨었고요.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돼야만 결국에 상생이 될 수밖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개방적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00개 공정이 정확히 있다. 그럼 수백 대 장비가 필요하다. 공정에. 그 다음에 이게 확대돼서 양산에 수천 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수백 대 장비 중에서 꼭 국산을 할 수가 있는 레벨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제값을 주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자회사 중심이 아닌 외부 협력 구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는 소재사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쪽이 이제 소재사 쪽이 좀 있습니다.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가 이제 부품과 장비 쪽, 특히 장비 쪽으로 세메스라는 회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룹 관계사하고 자회사가 분명히 있고, SK하이닉스는 주로 소재사가 SK 머티리얼스 계열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소재사는 저는 좀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장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된다. 왜 그러냐? 실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한국과 대만이 정말 잘 만들고 있죠.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실제 국무장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만드는데 아시아에서 특히 대만에서 99.9% 다 만들고 있지 않냐.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한국과 대만이라고 하는 아시아가 반도체를 잘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장비사 탑5가 만약에 매출이 어디서 많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한국과 대만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 법인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시아 법인을 만듭니다. 근데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장비가 다 조립돼서 오지 않죠. 거대한 장비다 보니까 모듈이 와가지고 조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게 조립을 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팹에 들어와서 조립을 할 텐데, 실제로 얘네 장비사들이 아시아 퍼시픽 법인을 어디에 두를까? 보시면 우리가 대만, 한국, 일본, 중국 있을 때, 중국 당연히 어렵겠죠. 대만도 양안가들 때문에 힘듭니다. 이 사무실이 있어요. 일본과 한국인데 일본은 생각보다 생산체계가 많이 있진 않아요. 요즘 부랴부랴 만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한국의 법인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은 램 리서치라는 회사도요. 이쪽에 이제 법인을 세우고 있고요. 어플라이드도 검토하고 있고, ASML 같은 경우 트레이닝 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계 6등인 AS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오산 쪽에도 이제 생산법인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거대한 장비 펌프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드라는 회사도 있는데 거기도 천안 쪽에 생산법인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기서 반도체 생산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그나마 안정한 지역, 한국의 법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굳이 전 모든 부품을 다 미국에서 갖고 올 필요 없어요. 결국에 한국의 부품사를 자기의 업체로 쓸 수가 있겠죠. 그건 무슨 얘기냐? 자회사로서 장비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 부품이 핵심이거든요. 이 부품을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소부장 경쟁력이 늘어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내 장비사만 볼 게 아니라 해외 장비사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부품사들을 자기가 국산화, 내재화 시켜주면서 우리나라 부품사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이 상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협력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해외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더 근본적인 볼트나 너트부터 해가지고요. 아니면 부품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실제로 모듈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매출이 늘어나게 해서 부품사들을 두텁게 하고,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꽤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현재 협력 구조 같은 것들 다시금 우리가 개방적으로 볼 필요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장비 소재 설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면 어떤 정책적, 산업적 지원이 필요한가요?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반도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남아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제품의 글로벌 수준되어 있는 거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국산화율 같은 경우는요, 2023년 기준이긴 한데요. 보통 장비 국산화율이 22%, 소재 국산화율이 보통 34%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는 대부분 80% 이상, 그다음에 소재는 70% 전후 해가지고는 이제 주로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쪽에서 많이 각국이 돼 있는데요. 맞으면은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된 거는 특히 2008년 전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년 전후가 무엇이냐? 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회사와 기술 유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하고 실제 재판까지 갔었고, 뭐 잘 알던 분께서도 재판까지 많이 갔었는데, 근데 그때 삼성이 취했던 전략이 무엇이냐? 그 회사와 비즈니스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협력은 덜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서로 벽을 쌓는 경우를 많이 쌓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국산화 같은 거 알아봤는데 품질 사고도 많이 나게 됐고요. 이런 형태가 좀 되긴 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 전폭적 지원은 맞으나 글로벌 수준이 될 수 있는 업체와 기술 목록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국산화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실제 모든 생태계를 갉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한반도체 같은 회사처럼 앞선 기술력을 할 수 있는 소위 중견기업이나 뭐 이제 대기업 까지 될 수 있었겠지만 이 회사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이 장비사는 아주 핵심 기술,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없는 기술. 예를 들면 여러분 노광 장비 쉽게 따라올 수 없거든요. 거기는 실제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기술 자립도나 국산화율 같은 것을 따져가지고 가능한 한, 먼저 도달 가능한, 혹은 아니면 핵심일 것 같은 거, 이런 쪽을 기반으로 해서 장비사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여기는 거의 이제 하면오체나 아니면 이제 거의 뭐 어플라이드 수준까지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회사만 일부로 해가지고 육성해야 할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설계와 소재와 부품입니다. 아까 부품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회사가 탑5 장비사가 들어오더라도 다 들어오게 해라. 거기서 부품 국산화부터 시작해서 근본을 쌓자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재 같은 경우는 소재는 장비나 부품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 만드는 레시피가 굉장히 쉽지 않긴 하지만 소재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생산이 되게 되면 계속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익률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시피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 공업 장치, 말하자면 볼트너트 같은 게 정밀하게 만들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밀화학이 접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몇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소재 같은 것들이 잘 되는 회사들 몇 개씩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발굴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설계는 결국에 설계라고 하는 게 모든 칩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설계 회사 같은 경우가 결국에 삼성이라는 회사를 잘 써먹겠다. 무슨 얘기냐? 삼성이 전체 칩의 AP를 모두 다 만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뭐 리벨리온이든 퓨리오사든 혹은 요것을 실제 설계해주는 소위 DSP라고 합니다. 디자인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회사들, 예를 들면 세미파이버 같은 경우나 삼성을 퇴직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DSP라는 회사에서 팹리스 회사가 있고요. 가운데 DSP가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가 디테일한 것인데 여기에서의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듈부터 부품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 얘기하는 소버린 AI 쪽을 봤을 때 껍데기만 SK, 껍데기만 삼성이 아니라 내부가 다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소부장 회사들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 규모가 클수록 말하자면 제품상 삼성과 하이닉스라고 하는 거 지원은 뭐 알아서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에서는 장비사는 매출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는 아주 유망한 것들, 글로벌 탑 수준 갈 수 있는 것들은 키울 수 있겠다. 요거는 이제 그 다음일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아래에 중견근무의 부품사, 그 다음에 부품사가 글로벌 수준이 될 수 있는 부품사겠죠. 그래서 탑5 회사도 될 수도 있고 국내도 살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사는 지원할 필요가 있고, 설계사는 이 제품사들과 부분적 협력적 같은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쪽을 확충하는 걸로써 우리가 어떤 지원책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대만과 같이 분업화된 제품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현실적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과 대만은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의 성공 모델은 대만 모델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역사적 기원, 소위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경로 우둔성이 있죠. 그래서 한국과 대만은 되게 다르게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소위 민주적으로 키웠었죠. 민주적으로. 근데 대만도 군사 독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업의 생태계 여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영기업도 TSMC도 국영기업이었던 것처럼 각각의 이익을 나누는 형태. 왜냐면 대만은 오랫동안 이 부족이 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인류학자니까 말씀드리면 몇 개 부족들이 같이 있었던 공동체에 가까웠거든요. 좀 더 수평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한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위계 체계가 좀 더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긴 합니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의 글로벌 협력적 체계가 가능하게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현재 이런 것들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보시면 대만도 대만에서는 현재 제품사 기준을 봐볼게요.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TSMC가 있고 ASE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미디어텍이 보통 탑3에서 탑5 안에 듭니다. 설계사죠. 이 회사가 근데 아주 최신 제품 만드는 건 아니에요. 퀄컴, 애플, 엔비디아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아래 정도 수준을 만듭니다. 근데 요 미디어텍의 기술이 뭐 중국의 설계를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요게 있고 TSMC는 뭐 워낙에 잘 되고 있고. 근데 ASE와 TSMC가 지금 현재 애매해요. 무슨 얘기냐? 반도체에서 소위 패키지 공정이라고 하는 게 고난이도가 되면서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패키지 공정을 TSMC가 다 해먹고 ASE가 좀 더 이익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게 솔직히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소위 이쪽 기업을 우리가 패키지만 하는 기업을 오사트라고 얘기하죠. 아웃소싱, 어셈블 테스트에서 오사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사들의 이익률이 생각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전체 이 구도 내에서, 이 전체 구도 내에서 실제 패키지 회사라고 하는 것과 팹리스 회사가 대만이 정말 아주 뛰어난가? 이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분업 체계에서 제품 체계에서 TSMC에 엄청난 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TSMC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실제 생산에 있는 소부장이 없는데도 잘하고 있다. 그건 결국에는 생태계를 제값을 주고 수평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장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를 한국의 조직에 본다면 첫 번째로 분업화된 제품이라고 해가지고요. 메모리 산업을 설계 생산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자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현재 시스템 반도체가 워낙에 잘 되고 중요하다 보니까 무조건 설계 회사 따로 있어야 되는 거 고민하시겠지만 메모리 생산에 있어서 설계와 생산이 같이 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와 생산을 같이 붙여놓는 메모리 산업은 여전히 유지해야 됩니다. 네. 맞으면 무슨 얘기냐? 수주받는 메모리, 뭐 HBM 같은 거라도 파운드리형 메모리도 결국에 일정 부분에 소위 GPU 같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설계도나 사양을 주더라도 이거 설계의 완성품과 생산은 삼성 메모리, 삼성 파운드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무조건 대만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기억이 맞진 않을 것 같긴 하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품이 왜 고민이냐? 말씀드렸다시피 팹리스, 파운드리, 오사트 이렇게 봐볼게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글로벌리 최초로 최종으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두 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가 느려요. 말하자면 이게 최적화라는 것까지 된다면 실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말하자면은 설계와 생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특장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단위마다 말하자면 이게 토탈 솔루션을 갖고 있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있어요. 디바이스 회사가 있어요. 예, 삼성 디바이스 뭐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 있어요. 디바이스가 생각만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칩 다 만들어 드릴게. 삼성도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설계도는 있어. 만들어만 줘. 우리 파운드리 다 됐어. 패키지만 해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전체 제품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디서 협력을 할지라고 하는 것을 다 갖고 있는 건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처럼 분업체계적인 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무조건 추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TSMC랑 팹리스 회사 이 두 개가 거의 협력 단계지 ASE가 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이 퀄리티, 고난이도의 기술을 가지고 한다면 삼성이 그동안 했던 위계 방식이겠죠. 종합반도체 회사에서 어느 모듈을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한 소부장체 체계 같은 경우는
TSMC처럼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취사 선택할 것인가는 그때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마다 여기서 경로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우리가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금을 지분 전환 방식으로 전환하며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삼성이나 TSMC가 비슷한 조건을 제시받는다면 이들 기업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이라는 게 계속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의 미국은 한마디로 시진핑이 중국과 유사해지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말하자면 이제 보조금 형태로서 바이든 행정부 때 보조금 형태로서 TSMC, 삼성,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등등이 주었던 보조금을 여부로 해가지고 그 보조금이 하나의 투자였다고 하면서 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게 현재 트럼프의 상황이긴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90년대 초반에 중국으로 우리나라들이 많이 공장 이전 같은 걸 해가지고요. 기술 이전도 하면서 굉장히 싼 노동력 가지고 해가지고 실제로 생산을 하다가 결국에 중국에 이 소위 많은 인프라들을 내놓고 나오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바로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 체계를 갖추는 거에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강대국들의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소위 가트죠. 그러니까 이 소위 뭐라 그럴까 프리 트레이닝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형태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간의 가장 큰 미국의 어떤 면에서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시다시피 가장 높은 기술력,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달러가 있었죠. 달러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부채를 각국으로 흩으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달러 가격, 가게들의 소비가 늘어나서 적자가 확대되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떨어진 달러 가치를 다른 각국에서 가장 기축통화로 중요한 달러라고 하는 거를 사가지고 달러가 다시금 올라가지는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 자국 내 적자를 전 세계로 퍼뜨렸던 게 미국의 달러 전략인데 그거 가지고도 한계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강대국, 그 다음에 현재 솔직히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의 로마라고 하는 걸 기억하듯이 현재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시대가 여전히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 관세와 함께 이 지분 요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도 실제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라고 하는 것을 독립해주기 위해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하더라도 미국도 자기들이 무역 장벽을 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실제로 자기 나라 발전해주기 위해서 철옹성처럼 쳤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발달을 위해서 오랫동안 소위 달러 같은 것들을 환율제라고 하는 것을 고정환율제로 했었던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실제 어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정치적 수단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10% 지분 요청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개별 회사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에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협상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전략밖에 없겠죠. 거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미 공장을 짓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내로 보자면 삼성 같은 경우는 약 7조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TSMC는 10조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17조 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실제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재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1997년도부터 사스라고 하는 법인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아이폰 만들기도 했었고, 오스틴이라는 법인이 아주 크게 있고요.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지었던 테일러라고 해서 거기에 텍사스주에 있는 공장도 이미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구제책이 됐다고 얘기하는 소위 테슬라 수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테일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여된 이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퇴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많은 자본들, 그 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다 받아들일 수는 또 없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면 크게 양쪽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1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인텔처럼 삼성을 대해준다면 미국 국가적인 어떠한 형태의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나 미국의 기관들이 삼성한테 맡긴다면 돈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당연히 두 번째 순위겠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미국이 인텔을
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텔이 여전히 미국 펜타곤이나 여러저러 정부기관들의 소위 보안이 가능한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나라로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도 규제했듯이 국가 단위 산업에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연관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인텔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삼성에 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삼성한테 아주 우선해가지고 뭔가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미국이 지분을 취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나아질 것이 있느냐, 삼성이 나아질겠냐,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 지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형태로서의 또 뭐 주주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실제 우리나라가 2020세기 후반에 당했다시피 외환은행 같은 경우가 레이더스라고 이야기하죠. 소위 이제 론스타 같은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소위 한마디로 뭐 시청을 슈킹하는 형태로서 해서 이제 M&A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것까지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결국에 협상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이번에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미국과 트럼프 회담이 끝났습니다. 뭐 일단 정상회담은 끝났는데 어느 정도의 잘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잘 됐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반도체 쪽으로 보자면 반도체 특별한 관세를 더 매길 것이냐, 특별히 없다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디테일한 걸로 가야 됩니다. 아직 15% 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매겨져 있긴 한데 여기서 반도체 어떤 품목을 관세를 매길 것인지,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반도체 단품에 매길 것인지 반도체를 포함한 거에 매길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이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생산 체계를 매길 것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고민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협상 전략을 통해서 지분과 관련되어진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뭐 대응 체계들 아니면 정책적 마련들 혹은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뭐 조선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350억 달러 보통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정도 3,50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실제로 투자한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현금을 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해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대응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보잉의 비행기를 100대 살게요. 근데 보잉이 비행기를 1년에 10대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럼 100대라고 치면 거의 20년 계획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약간의 공수표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약간의 공수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협상 전략으로서 쓰면서 최대한으로 미국이 지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기업의 소유 같은 것들에 정부 개입이 들어가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장 앞서 말씀드린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거스러진 것이고요. 거기에서 개별 기업한테 어떤 지분 요구하는 것들은 최대한도로 협상을 하되 우리 쪽에서는 최대한도로 이제 뭐 블러핑이나 뭐 아니면 공수표나 아니면 약간 중장기적인 발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직접적 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소위 출구 전략 가지고 나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지만 모든 협상에 악마인 디테일이 있듯이 디테일이 가장 스케일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10%란 지분을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전략에 적당하지 않죠. 무조건 우리가 숫자를 나중에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10%다? 그럼 몇 년 동안에? 아니면 대체는 무슨 거면? 우리가 뭘 줄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다면 관세를 제로로 해줄 거니?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전략들을 이건 기업이 혼자 상대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해가지고 통상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통상 관련된 걸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비등한 예가 지난 정부도 있었던 게 아시겠지만 네이버 라인을 일본이 소위 슈킹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소프트뱅크랑 같이 해가지고요. 그것도 큰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무마되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정부에서 거의 일본의 실제 외무성 같은 데였죠. 일본의 보안 총무성이라는 데에서 자기들 보안 정보라고 하면서 라인을 자기가 가져가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손 놓고 봤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것들을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말하자면 개별 기업의 지분은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정책적 마련과 함께 같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상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과점 체제로 이동하고 AI 첨단 패키징 실리콘 포토닉스 등 신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은 앞으로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결국에 이제 AI라고 하는 패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I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요. 실제 반도체 설계 회사, 생산 회사, 거기에 메모리까지 해가지고 이런 편대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라고 하는 인프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 범용 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GPU의 범용 칩인 것이고, 예를 들면
뭐 구글 같은 데가 자기들 원하는 칩인 것이죠. 그래서 ASIC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런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블랙웰, 뭐 B100, 뭐 B200 이런 게 이제 범용 GPU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각 회사들이 지금 탈 엔비디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것들의 다른 형태의 칩들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ASIC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형태의 설계도 있는 것이고, 설계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게 소위 패키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께서 뭐 신기술이라고 해서 실리콘 포토닉스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기존에 있었던 배선을 광배선으로 바꾸는 게 포토닉스를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신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조건 계속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극강의 우위라고 하는 거는 꼭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투자하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니면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메모리 시장 현재 3분의 2 정도를 석권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이건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범용 반도체 제외하고, 최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가지금 서륙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의 강점 무조건 살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각 회사마다의 좀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의 소위 도구죠. 이 비히클이라고 하는 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테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TSMC, 그 다음에 하이닉스 요 체계하고, 지금 이제 테슬라가 도전하려고 하는 게 테슬라, 삼성 이 두 체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테슬라가 왜 이번에 도조 칩이라는 프로젝트를 없애고 삼성 쪽하고 같이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전략은 아마도 애플의 애플 실리콘 전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 들어가는 칩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붙이면은 요게 몇 개 붙이면은 이제 울트라 모델이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수율과 생산 어떤 단계의 일정 수준, 제품의 일정 수준, 그다음 제품과 연계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AP 모델 같은 것들이 통합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애플 실리콘처럼 자기의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현재 자율주행차, 기타 등등의 어떤 기기들 같은 것들을 좀 더 한 칩에 담으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당연히 TSMC가 비싸기도 하고, 테슬라처럼 거대한 칩은 단가가 비쌀 수는 있겠지만 개수가 많지는 않아서 TSMC한테 1순위는 현재는 아니죠. TSMC 1순위 현재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애플, 퀄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다들 이 칩들은 생각보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모바일 같은 작은 칩 단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수도 많은데 단가도 센 편이죠. 테슬라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TSMC한테 자기가 3등 3순위로 밀려나는 건 원치 않을 겁니다. 자기가 무조건 휘두르고 싶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자기의 칩, 모듈 칩으로 멀티칩까지 확장해가지고 자기들의 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삼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키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삼성이 갖고 있는 유일한 TSMC 대비 파운드리 측면에서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웨이퍼 레벨 패키지 말고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는 웨이퍼 회사잖아요. 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둥그란 웨이퍼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기가 거대해져요. 그러면 칩 하나에 칩이 2개, 3개만 꽉 차거든요. 그러면 요거가 비효율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동그란 거 대비해서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 이만한 거 있죠? 여기에 가게 되면 꽉 찼는데 6개까지 들어가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좀 멀티칩, 거대한 칩에는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이 테슬라가 얘기했던 전략처럼 삼성이 뭐 기본적으로 수율도 앞서가야 되고 개선할 거 많이 있지만, 독특한 기술로 보자면 제조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메모리라고 하는 거 최적화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최적화가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것의 특이점. 그래서 거대해진 칩이 커질수록 단면적은 커지는데, 그럼 단면적 커질수록 패키지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웨이퍼가 감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기술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삼성이 이 좀 중규모의 디바이스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모델에서 아주 성공을 크게 거두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현재 테슬라, 삼성이라고 하는 동맹을 아주 강력하게 맺고요. 지금 현재 삼성의 수율이 저하된다고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팔란티어나 등등이 오는데 팔란티어나 테슬라는 유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제조체를 갖춘다는 겁니다. 현재 자동화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수율의 확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에 대한 수율 측면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수율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삼성의 특장점 패널 패키지라고 하는 더욱더 극대화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현재 TSMC가 할 수 없는 칩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걸 통해서 계속적인 고객의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방식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급등하며 TSMC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실제 이런 전환이 얼마나 발생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TSMC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고 삼성 다녔던 사람으로서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 분들이 뭐 그렇게 썸네일을 올리고 그러시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현재 여러분들 5년 정도 제가 이 방송에서 5년 정도 주가 차트를 보고 왔어요. 그 TSMC ADR이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그 TSM 주식이 5년 동안에 정확히 240% 올랐더라고요. 240% 올랐고 삼성은 31% 올랐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뭐 7만 전자 8만 전자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TSMC가 작년도 영업이익률이 49.8%입니다. 좀 반반이에요.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50%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지금 그 유사한 회사가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가 70%가 넘죠. 영업이익률이 말하자면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균열을 낼 정도로 될 수 있는 게 삼성이 현재 상할 것 같고 아시겠지만 점유율도 현재 2분기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재 TSMC가 69%가 넘어가는 상태고 삼성은 외려 8.1%, 7.7% 정도로 이제 하락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결국에는 삼성은 이 자기들에 있었던 IDM이죠. 그다음에 모든 디바이스 다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쌓는 게 가장 기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핀핏 공정과 GAA 핏 공정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GAA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핀핏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원래 칩이 저기 반도체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면적을 늘리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꼬리 지느러미 모양에서 핀이라고 그러는데 요 공정하게 되면은 기존의 요거보다 나아집니다. 무슨 얘기냐? 단면적이 많아질수록에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이 현재 자랑하고 있고 2023년에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GAFS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을 잘라놨어요. 탁탁 잘랐어요. 그러면 면적이 더 늘어나는 건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입니다. 모든 측면에 게이트라고 하는 소자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게 기술적으로 우수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TSMC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는 레퍼런스는 TSMC입니다. TSMC가 GAFS를 쓰지 않으면 잘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 3나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핀팻을 만들고 있는 TSMC와 3나노 기반으로 해가지고 GAFS, 그 다음에 2나노까지 GAFS를 들어갔던 삼성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략적, 기술적 우위는 있으나 사업 전략적으로는 우위는 아니었던 걸로 보실 수 있어요. TSMC가 GAFS를 쓰지 않으면 실제 어디도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나왔던 것이 어떤 거가 나왔냐? 여러분이 쓰시는 갤럭시 폰에서 플립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번에 엑시노스 2500 GAFS로 3나노 것을 이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거의 첫세라고 볼 수 있고요. 좀 큰 데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에 대한 성공이나 판매 같은 것들을 보고 실제적으로 레퍼런스를 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아무리 빨라도 내년 넘어서 말정도 생산될 것 같은 테슬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GAFS에 2나노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선단 노드에 대해서는 TSMC가 압도적인 형태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있고, 그렇다고 삼성이 UMC나 SMIC, 소위 이제 대만과 중국의 회사처럼 레가시 반도체가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이 메모리 같이 투자해왔기 때문에 항상 선단 공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단 공정을 TSMC보다 빨리 나갈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일단은 4나노, 3나노, 2나노, GA FET도 일단 삼성 내부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 같은 경우나 옵티마이징 최적화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고객들한테 그걸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메이커들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일단은 어려움 겪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아마도 TSMC가 가격을 올릴 거라는 예정이 되어 있죠. 8% 이상 소위 최선단 공정 가격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8%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TSMC는 더욱더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TSMC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밀리스 회사들이 이거에 대항할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 어디 없냐.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삼성 말고는 선단 공정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 고객과 신뢰 쌓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 고객 신뢰를 마냥 쌓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 내부 조직에서 실제로 엄청난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정말 소위 스냅드래곤 형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퀄컴까지 될 수 있는 형태로서 우리가 최대한 제품을 만들어 본다면 그때부터 이제 TSMC와 조금이라도 견줄 수 있다. TSMC가 없다면 꽉 찼다면 삼성으로 오겠다. 근데 그게 선단 노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이 2나노 SRAM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최근 있었다고 들었는데 TSMC의 벽을 뚫은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이 기술 진전이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까요? 결국에 이 2나노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삼성의 소식들 여러 가지 많이 보실 텐데 4나노 칩렛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칩렛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했을 때 4나노 칩렛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조각 잘랐을 때 조각 자른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칩을 다 이만 크게 봤을 때 전체가 다 아주 미세할 필요는 없거든요. 가장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AP나 CPU 같은 거는 3나노, 4나노 돼야 되는데 나머지 뭐 버퍼, 나머지 어떤 페리 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주변부 영역이 있습니다. 그쪽 연결 부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나노, 20나노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칩렛이 뭐냐면 가장 코어인 거 우리가 4나노 여기 만들어줄게. 나머지 것들은 10나노, 20나노 써도 돼. 그러면은 여기만 이어줄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은 삼성이 다른 어떤 회사든 간에 가격 대비, 그다음에 성능 대비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것들의 시작이 칩렛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현재 복합화되고 있고 패키지가 중요해지는 반도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됐다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쉽게도 TSMC가 이미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2나노부터 아니면 20나노 이상 이때까지 다 칩렛 기술도 대부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TSMC가 이제 패키지 기술 같은 경우 삼성보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앞서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나노 우리가 CPU가 있어요. 핵심이 있고요. 옆에가 페리라고 해서 도와주는 영역, 버퍼라고도 합니다. 이 영역들. 여기 10나노예요. 그러면 4나노나 10나노를 이어주는 게 뭐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이어주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것들은 여전히 삼성한테도 필요하겠다. 왜냐면 그게 소위 얘기해서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에 이게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말하자면은 아주 우리가 GPU처럼 전력 소비가 큰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같은 거에서 쓰여지는 3나노, 4나노, 10나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처럼 로우 파워가 있죠. 거기 쓰여지는 2나노, 3나노, 10나노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스펙, 소위 얘기해서 PP 얘기, 말하자면은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아,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까지 되면 코스트까지 PPAC라고 합니다. 요것을 만족할 수 있는 만한 그 스펙마다의 라이브러리가 꽉 차 있는 게 TSMC인 거고, 삼성은 듬성듬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이 실제로 완성됐다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2나노의 어떤 SRAM 개발이 중요했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께서 반도체를 보실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메모리라고 해서 여기 D램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 자체에 SRA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SRAM이 메모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SRAM 메모리 왜 생각을 잘 안 하냐? 실제 CPU는요, 여기 D램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정보의 집적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속도는 SRAM보다 느립니다. 그런데 왜 D램이 중요하냐? 여기가 density,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SRAM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이라고 하는 게 얘가 이만큼 있으면 D램은 6분의 1밖에 공간을 차지 안 하거든요. 때문에 D램이 저장할 수 있을 때 데이터가 많아서 좋습니다. 말하자면 SRAM이 실제 CPU의 정보를 읽어주는 메모리예요. 근데 얘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있고 속도는 빠르나
뭐다? 면적이 안 좋다. 말하자면 2나노스 SRAM이라고 하는 게 실제 CPU 속도에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HBM도 필요하죠. 아시다시피 GPU나 CPU는 놀고 있어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도. 근데 메모리가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반도체가 커지면 커질수록에 GPU 옆에 HBM이 4개, 8개, 12개 들어가는 이유가 뭐다? HBM이 D램이 제일 느려요. 말하자면은 CPU 속도에 D램이라고 하는 거나 메모리 반도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총 속도, 총 성능, 퍼포먼스겠죠. 거기에 이 SRAM의 성능 개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고객한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일부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SRAM을 기반으로 해서 옆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막 버스 구조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최적화를 통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쌓여지는 것이고 거기서 따라 고객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요 하나가 하는 것들은 약간의 성공 사례 정도겠지만 이것이 좀 더 고객들을 만나서 좀 더 익어가고 최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SMC 전문가 리농원은 AI 시대가 앞으로 10년간 설비 투자를 견인할 것이며 삼성, TSMC, 인텔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 반도체 생태계 입장에서 이는 어떤 시사점을 주며 의외성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생각의 창이라는 출판사 나왔는데 TSMC 1등의 비밀인가 책일 거예요. 린홍원이라는 분이 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뭐 제 책도 있는데 제 책도 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분이 TSMC를 아주 오랫동안 거의 30년 이상 인터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TSMC의 거의 시작과 현재 상황까지 다 아시는 그다음에 이제 뭐 CEO부터 엔지니어까지 인터뷰 많이 하셨던 이제 IT 전문 기자이신 거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에 어떤 걸 얘기했냐? AI 시대가 앞으로 10년간 설비 투자를 견인할 것이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 TSMC, 인텔만이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그 기사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분의 말은 저는 일단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디테일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거 정확히 삼성, TSMC, 인텔만이 살아남는다고 터진다, 잘 된다가 아니라 생존 가능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메모리를 뺀 상황인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선단 노드를 할 수 있는 곳은 이 세 회사밖에 없지 않느냐가 이 사람의 가장 큰 중요한 점입니다. 이분이 얘기할 때 메모리 비즈니스는 몰라요. 왜냐면 이제 TSMC는 2000년대 초반에 삼성 그때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 삼성이 메모리를 너무 잘하니까 메모리마저 가져가려고 지금도 있긴 하지만 대만의 뱅가드라는 회사를 합병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D램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우리가 할 게 아니네. 그래서 이제 TSMC는 메모리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갖다 쓰는 건데 워낙에 시스템 반도체가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간과될 수 있겠지만 시스템 반도체라는 생산 내에서 선단 공정이 가능한 나라가 회사가 현재 이 세 회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텔 어쩌다 상태가 국가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인텔은 지금 잘 되지가 않습니다. TSMC는 뭐 워낙에 최강이죠. 삼성은 어두웠다가 다시금 이제 일어설까 말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0년간 설비 투자가 이 세 회사에서 많이 거라는 건 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봤었을 때는 일단 중국의 역할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중국은 현재 아무리 선단 공정의 장비를 막는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의 생산 캐파들이 있고 무한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SMIC 등등을 포함해서 수많은 형태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 회사들이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딥식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어떤 거 나왔냐? 우리 엔비디아 GPU 많이 안 쓰고요. 중국 내에 있는 GPU나 AI 반도체 써가지고도 성능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딥시크 R3라고 나왔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실제로 중국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생산의 거대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생존 여부는 이분이 중국 회사를 간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단 노드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생존했다고 해서 그게 좀비 기업이 될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영업이익률이 50% 돼서 독점 가까운 회사가 될지라고 하는 거는 잘 아직 확실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맞긴 하지만 생존이 곧 성공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한반도 우리 한국 반도체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의 입장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는 생태계라고 하는 걸 지켜주기 위해서는 삼성과 하이닉스 그다음에 등등의 파운드리 회사 그다음에 메모리 회사라고 하는 제품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잘 된다 측면이 적절한 형태로서의 실제 오랫동안 우리 육성 가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소재 부품 장비겠죠. 이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소제품 장비 포함시키긴 하는데 이제 설계, 사까지, 패밀리스까지 해가지고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 두터운 글로벌 회사들과 함께 같이 붙어가지고 실제 협력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실제 10년 뒤에 가게 된다면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가 10년 뒤면 2035년이겠네요. 그때쯤에 왔을 때는 TSMC와 뭐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이고 거기에 설비 투자 비율이 지금은 80% 이상이 해외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70% 이상이 해외 소재거든요. 이것들을 거의 5대5 수준 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들의 꿈을 꿔보긴 하지만 여기서 급선무는 무조건 생태계를 위한 극단적 국산화라고 하는 건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삼성의 수율 저하의 요인 중에도 적절하지 않는 국산화 설비들에 따른 수율 저하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을 확보한 정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통한 생태계 확대라고 하는 것도 꼽을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는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큰 회사들이 잘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B2C 디바이스용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해 집중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실제로 이제 AI B2C가 이제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예전에 메타에서 안경 나온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에도 이제 안경 나오니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삼성이 작년에 좀 망했지만 갤럭시 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지도 있었었고요. 등등이 있었고 여러저러 형태 소위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을 것 같고 AI 인프라, 소위 자원으로서의 인프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2027년 정도 전후로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 기업이 AI 시장에서 탑3라고 하는 것을 위치를 점연을 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여전히 무엇이냐?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되게 중요한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것을 최대한 키우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생산에 가까운 체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여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보자면은 반도체 산업으로 IT 산업으로 보자면은 AI 시장에서 AI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건 중요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거는 현재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지려고 하는 거가 있겠죠. 근데 미국과 중국은 항상 패권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 많이 하죠.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 AI 시장에 계속 글로벌 넘버원 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미국인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설계 쪽도 엔비디아 미국 회사로 갈 수 있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딥시크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에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중심, 그다음에 메모리 포함되어진 최적화된 반도체 중심으로서 AI 반도체 설계와 생산 쪽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설계 생산을 얼마큼 포션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정확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엔비디아처럼 되기는 쉽진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빅테크 회사의 수주를 받는 형태 혹은 빅테크 회사의 설계와 생산을 다 책임지는 형태, 예를 들면 현재 테슬라 모델이겠죠. 이런 것들처럼 AI 반도체 시장에 석권하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실제 이것을 통해서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바로 제조업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 디바이스가 여전히 어떤 걸로 될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인간의 몸일 수 있겠지만 인간의 몸 자체를 대체하는 거에 소위 휴머노id 로봇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얼만큼 확장될지 여전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이 시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현재 소비자 가전, 자동차, 크게 보자면 조선까지 이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조업 자동화와 아울러서 인간에게 쓰여진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제조업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삼성 같은 경우도 많이 아시다시피 팔란티어라는 회사하고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팔란티어 회사의 핵심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줄 때 현재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뭐냐면 시스템이랑 시스템, 말하자면 IT 페이지마다 한마디로 여기서 기준 정보라고 하는 게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 국가명 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남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도 합니다. 이게 정보가 다르죠. 그러면은 모든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이걸 자동화하려고 하게 되면요. 원래 대부분 시스템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남한이라고 하는 국가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 정보를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기준 정보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팔란티는 어떻게 하냐? 그 기준 정보를 잡아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확률 게임으로 정보마다의 태그를 달아놓습니다. 그 태그가 대충 맞으면 맞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돼서 그게 실제로 팔란티의 가장 큰 장점. 말하자면 제조업 기반의 어떤 것을 혹은 LLM 기반으로 바꾸려고 했었을 때 AI 전환, 트랜스퍼를 했었을 때 팔란티어가 그런 해시태그를 달았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의 핵심 경쟁력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실제 미국의 펜타곤에 쓰였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성에 쓰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실제로 이제 매출 같은 것들이 늘어난 것이 이제 될 수 있을 텐데요. 성공 여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이냐?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의 생산 자체에 우리가 어떻게 LLM 기반을 쓸 것인가에 대한 여부하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확장해 날 것인가. 이 얘기를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AI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 짓고 거기에 칩들을 개발을 우리나라 나름대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것이 돼야만이 현재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발전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1, 2, 3 했었을 때 메모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메모리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에 반도체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제조업 내부에서의 제조업 디바이스를 잘 알고 있는 것. 이걸 최대한으로 확보할 필요 있겠다. 세 번째로는 이 국가 단위의 소버린 반도체, 소버린 AI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내부의 이 기술력들을 높일 필요 있겠다. 이 세 가지가 현재 우리가 이제 AI 시대, 그 다음에 이제 B2B를 지나서 B2C 디바이스에 활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 중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투자 협력 전략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설계 중심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AI라고 하는 게 디바이스가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고민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인력들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 인력 중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소위 생산 능력은 전 세계에서 탑 3 안에 당연히 들겠죠. 근데 설계 능력 같은 경우는 뭐 탑 10이나 탑 5 될까 말까. 특히 뭐 삼성 SMRS 합부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잘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설계 능력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인력, 당연스럽게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는 주로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두뇌급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반도체 계약학과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 물론 의대 정원 때문에 의대를 붙는 애들이 반도체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반도체 계약학과를 포기하고 의대를 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우수한 인력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이제 선발이 됩니다. 지금 이제 4학년이 이 친구들이요. 말하자면 이제 내년부터 이 친구들이 반도체 계약학과로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외려 좀 더 나간 얘기로 대학교 취업하신 분들 있을 텐데 취업자들 중에서 전자공학과나 소프트웨어과 분들이 외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들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를 갈 사람들은 삼성과 하이닉스 계약학과 출신들이 대부분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외려 전작가 분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요즘에 만나보게 되면은 그런 것처럼 실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를 봤었을 때 너무나도 간단하게 뭐 봐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이 계약학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설계 인력들을 확정한 건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력 플러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들 삼성과 하이닉스만 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아니라 삼성과 하이닉스를 비교한 줄만 할 수 있는 형태의 메타가 살려고 했었던 퓨리오사든, 뭐 리벨리온이든 등등 회사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실제 삼성과 협력을 통해서 혹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개방 체계를 높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설계 쪽은 글로벌 수준의 협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나가면 나가라. 나갔다 들어오면 되지. 혹은 나가서 계속 일하면 되지.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투자는 결국에 대기업들을 투자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칩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짐 켈러 있지 않습니까? 짐 켈러가 만든 캐나다 AI 스타트업에 누가 투자하고 있어요? 삼성과 현대가 투자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거꾸로 대기업들을 투자 줄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국내 패밀리시 회사들이랑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투자를 통해서 같이 설계 방식을 높여놔야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력 반도체가 따로 있듯이 반도체 설계사들은 여러저러가 막 다 있어요. 말하자면은 선박용 반도체 회사가 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용 반도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각 디바이스의 맞춤형의 설계사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삼성전자 시스템 LS 사업부가 따로 매출 안 잡히니까 거기를 제외하고 난다면 탑 10 안에 드는 설계회사는요. OLED를 만들고 있는 LS미콘 옛날에 실리콘워스죠. 거기 말고는 없어요. 이렇다면 여전히 협력 설계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이 삼성의 하이닉스의 개발실의 설계팀, 계약학과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의 확장은 여전히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AI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저러 형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을 설계, 생산, 소부장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AI 설계 기업은요, 실제 삼성전자 시스템 사업부가 가장 많습니다. 아니면은 요즘에 나오고 있는 스타트업이 뭐 퓨리오사, 레벨레온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체계는 당연히 여러분 메모리 HBM 잘 만들고 있는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가 소재 부품 장비로 보게 되면 장비 회사가 AI 반도체에서 여러분 설계만 보실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있겠죠. 한미 반도체가 AI 반도체에서 왜 중요하냐? 말하자면 AI 반도체는 크다 보니까 뭐죠? 결국에 이 패키지가 중요해지고 패키지가 중요해지려고 하면 패키지 장비가 중요하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재로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기보다는 주로 일본사가 많이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세 단계 정도로 우리가 봐도록 할게요. 그러면 AI의 설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많이 현재는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AI 반도체의 설계라고 하는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협력 형태로 가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 협력 형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GPU라고 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꼭 우리가 D에 내놓듯이 정해진 반도체죠. ASSP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해진 규격의 B200, 또 B100 이런 것처럼 정해진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탈 엔비디아가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면 80% 이상 되고 있긴 하는데 말하자면 여기서 탈 엔비디아 되려는 회사들과 협력은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예를 들면 구글의 TPU,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나 이런 것처럼 탈 엔비디아 해주는 회사들을 하고 설계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설계 같은 것들의 역량을 높이는 건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이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AI 반도체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게 네이버랑 같이 했던 게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마와 원칩이었죠. 다가 이게 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게 부러졌어요. 왜냐면 그때 삼성이 실제적으로 이걸 좀 더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 장악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엔비디아 중심에서 엔비디아 센츄릭에서 좀 더 벗어나려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랑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만들 필요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 거기서 왜 그러냐? 바로 거기서 속도에 굉장히 영향이 커지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HBM의 아버지로 불려지긴 하는데 뭐 그 패스트 김종우 같은 경우가 메모리 센츄릭 뭐 반도체라고 얘기 많이 하기도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주 실효성 없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이 여전히 해결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실제로 최적화할 수 있는 AI 반도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좋긴 한데 지난주에도 구글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엔비디아 GPU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TPU보다 전력 소모가 5배 더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전력과 물 소모 같은 것들이. 그 정도로 이 GPU라고 하는 게 현재 쿠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워낙에 AI 반도체라고 불리긴 하나 이게 원래는 이미지 처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해 주는 거에서 AI로 넘어갔던 것인데 이것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겠죠. 선점은 했으나 또 이것이 탈 엔비디아의 형태에서 이걸 어떻게 설계해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근데 거기에서 바로 메모리 속도가 디펜던시가 크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반도체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생산입니다. 생산을 봤을 때 우리 테슬라 사례를 계속 예를 들어 말씀드리다시피 실제 우리나라가 이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수율을 개선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렇지만은 TSMC를 대항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나 AI 반도체의 생산체를 갖춰야 된다. 특히 장점은 뭐다? 바로 PLP라고 하는 것에 패널 패키지처럼 계속 거대해지는 AI 반도체라고 하는 것의 패키지의 또 다른 형태의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복합화된 패키지 공정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중심으로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겠다.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소부장 봤을 때는 바로 이 장비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한미반도체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세미텍, LG도 이번에 테스트 장비 만들고 있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의 장점이 분명히 있겠다. 여기는 뭐냐면 바로 기기장치를 잘했던 회사들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반도체 향의 장비들로 인해서 반도체 패키지 기술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글로벌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좀 뒤쳐져 있긴 하지만 앞설 필요 있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분야로서 장단점을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같은 선두 기업과 경쟁할 때 한국 기업이 전략적으로 포기하거나 선택해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네, 이 엔비디아, 퀄컴이라는 회사, 이게 소위 이제 반도체에서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설계 잘하는 회사들이죠. 근데 이걸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소위 이걸 나눌 때 인프라냐 디바이스 나눌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이제 온칩이냐 오프칩이냐 얘기합니다. 오프칩이 뭐냐면 인프라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겠죠. 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엔비디아의 GPU라고 하는 거, 물론 CPU도 하려고 하지만요, 지금. 엔비디아하고 퀄컴은 전혀 다른 업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퀄컴 칩도 여러저러 CPU 들어가려고 하긴 하지만, 퀄컴 칩은 결국에 모바일 디바이스, 말하는 로우 파워죠. 저전력에 가깝고 엔비디아는 고전력 고용량인데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이 두 칩은 형태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러면 말하자면 엔비디아 같은 칩은 우리가 좀 거리가 좀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현재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 하려고 하는 많은 회사들, 이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엔비디아 그 다음에 같이 경쟁하거나 같이 얘기하는 AMD, 브로드컴 그 다음에 나머지 빅테크 회사 모든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계속 안 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들이랑 우리가 어떻게 협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모델링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퀄컴 같은 기업은 모바일 디바이스나 엣지 디바이스에 가깝다고 보실 것 같아요. 온칩 기반이겠죠.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 현재는 실제로 퀄컴은 확대하자면 말하자면 우리가 애플 실리콘처럼 삼성 실리콘 혹은 한국 실리콘처럼 뭔가를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GPU를 기반하는 것들 좀 더 우리가 기술력 같은 것들이 좀 근본이 좀 더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다른 기업들과 협력 형태를 하는 것이고 이 퀄컴 같은 경우에 엣지 디바이스는 우리가 제조업이 세기 때문에 그 제조업의 하이라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태 그렇게 돼서 이 애플 실리콘처럼 할 수 있는 이 칩 설계까지 우리가 확장할 필요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 격변 시기가 끝났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글로벌 생존과 성공, 그 다음에 국가적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을 필두로 해서 AI 반도체라고 하는 거, AI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열려 젖혀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우리의 강점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